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어제 국민들의 선택이 있었고 오늘은 새 정부가 출범한 날입니다. 생생경제는 오늘 두 번의 인터뷰를 통해 그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서 언급됐고 이제 새 정부가 추진할 고용, 노동, 성장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 등 경제정책 점검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기업이 아니라 가계소득 중심의 성장 그리고 배경이 될 일자리 문제 먼저 점검하고요. 금융과 부동산의 엇박자로 인해 생겨난 가계부채의 핵심 원인 파악 그리고 그 대책도 준비 점검해 보겠습니다. 2017년 5월 10일 수요일 새 정부 출범 첫날입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께 문을 엽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이 선출된 19대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됐고요. 방금 뉴스 특보 저희가 생중계로 보내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인선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이어서 탄핵 또 국정 공백 사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경제 상황도 좋지 않았습니다. 이제 조금 경제가 기지개를 펴는 상황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 각종 지표는 개선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 풀어야 될 문제가 많고 새 대통령의 경제 문제를 풀어야 될 임무 막중한 상황입니다. 어떤 대안이 시급한지 특히 성장과 고용,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진단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국제노동고용관계학회 회장도 역임하고 계시고요. 고용노동 전문가시죠. 고려대 경영대학 김동원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이 대통령 당선 이후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특히 내세웠던 정책 기조가 사람, 소득 이야기였습니다. 즉,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 등의 문제였는데 이런 정책이 좀 당선의 배경이 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내걸었던 그런 진보적인 정책이 도움은 됐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번 대선 자체가 박근혜 정부의 실패라고 하는 큰 역풍을 접해서 치러진 선거이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이 경제 이슈의 중요성은 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여러 공약들보다는 오히려 이슈들 다른 또 여러 가지 신변 이슈들이 더 화제가 됐었는데요. 일단 1호 업무 지시가 일자리위원회 설치라고 밝혀졌습니다. 일자리 문제 중요하게 내세웠는데 이게 결국은 경제 성장하고도 맞물려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저성장을 이제 뉴 노멀이라고 하죠. 저성장을 현실로 받아들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의 상황과 이 일자리 중심의 정책들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정부가 일자리를 마음대로 만들 수만 있다 그러면 경제가 뭐가 걱정이 있겠습니까? 네. 이거 만들라고 법으로 하고 예산으로 하면 되죠. 네네. 네, 그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오는 모든 나라들이 다 기본적으로 고민을 하는 거고요. 네. 네, 지금 정부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운이 좋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왜 그러냐면 작년 4, 4분기부터 세계 경제가 강한 회복세로 돌아서기 시작을 하고. 네. 예, 그래서 이제 수출이 늘어났기 때문에. 네. 예, 우리 경제가 지금 보시면은 거의 6년 만에 지금 새로운 이 고점을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수출과 투자가 이 경제를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이제 첫째 문제는 얼마나 수출과 투자 주도가 가능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고. 네. 또 그다음에 이제 한쪽에 따라 앉아 있는 소비와 고용 문제가. 맞습니다. 예, 어떻게 이제 이거를 풀릴 수 있냐 하는 이제 그런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 노를 저어서 헤쳐나갈 수 있는 파도가 있고 좀 때를 타야 되는 파도인데 때는 일단 좀 괜찮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일단 운은 좋은데. 네. 예, 운이 지속적으로 좋게 되자면은 근본적으로 틀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네. 예, 바로 이 기회를 살릴 수 있는 틀을 바꾸는 것이 새 정부가 당연한 그런 정책 과제의 본질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문제가 손쉽게 해결된다면야 걱정이 없겠지만 사실 그렇게 어려운 숙제다라는 부분을 강조해 주셨는데 앞서도 소비 회복을 얘기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서 사실은 증시도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성장률도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만 이 소비나 내수 부분은 사실 전체 성장률이나 경제 지표로 봤을 때 어렵거든요. 아직도 찬바람 불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이 문제는 이 경기 사이클의 문제보다가. 네네. 예, 지금 우리 소비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 고령화의 문제라든가. 네. 또 가계부채라든가. 네네.
예, 이런 구조적인 문제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게 뭐 경기가 몇 달 풀린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수가 돌아서기는 네.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런 틀에 그 큰 변화가 생겨나야 예, 그게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네. 지금 이제 IMF 최근에 이제 우리 경제 성장 2.7%라고 이제 내놨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 경제 성장률을 높이면서도 우리 성장률을 높이진 않았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특히 경제를 끌고 있는 수출과 이 투자가 네네. 이제 과연 지금 환율 문제를 안고 있고 또 이제 무역 마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네. 예, 현재 지금 기회를 잡은 이 흐름조차도 얼마나 갈 수 있냐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시기적인 판단에 대한 것도 지금 새 정부에서 이 경제 정책을 주도하실 분들이 더욱더 명심해야 될 부분인데, 뭐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반도체를 비롯해서 지금 수출 호조, 실적, 또 투자 이런 것들이 지금은 우리 한국 경제편으로 돌아섰는데요. 이 위험 요소들도 꽤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글로벌 흐름도 일단 마크롱 당선으로 유럽도 안정되고 있긴 하지만 앞서 말씀하신 미국과의 문제라든지 변수가 많지 않습니까? 좀 요거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좀 지적해 주신다면요. 제일 우리 문제는 결국은 환율하고 이제 무역 마찰 문제인데요. 네. 주목하실 때 그는 중국의 수입이 지난 4월 달부터 이제 급하게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앞으로 수출이 지금처럼 이렇게 호조를 띄기 어렵다는 것이 우선 보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지금 환율이 그동안 우리가 1,200원 가까이 있던 이런 것이 실효 환율이 이제 굉장히 높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환율 부담이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했던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다고 하는 걸로 이제 네, 맞습니다. 미국 일자리를 뺏어가는 나라를 혼내주겠다. 네. 네. 그런데 실제로 혼내려고 보니까 다 만만치가 않거든요. 네. 예, 그 중에 제일 이제 만만한 것이 한국이 될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네. 예, 멕시코는 미국 이해가 직접 걸려 있고, 네. 중국은 건드리기 너무 부담스럽고, 예, 독일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예,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 문제가 이 무역 마찰 문제가 어떻게 풀어갈 건지가 큰 주목이 됩니다. 네, 새 정부도 지금 우선해서 일단은 한미 정상회담이라든가 FTA 문제를 꼽고 있긴 합니다. 일단은 이런 환경들이 지금은 조금 숨통이 트이고 있지만 곧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살펴봐야 된다. 귀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 주도의 성장을 이야기했습니다. 즉 낙수 효과라기보다는 분수 효과를 더 기대해 보겠다 이런 기조에서 나온 말일 텐데 일자리 문제 이거 지금 사실 공약을 발표하고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도 여러 가지 논란은 많았습니다. 정부가 재원을 투입해서 일자리를 만든다. 일단 이렇게 된 거는 원인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요. 교수님 이 원인이라든지 상황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도저히 시장에서 경쟁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없는 그런 계층에 대해서 네네. 그런 계층에 대해서는 그런 사회 안전 차원에서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예,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정책 기조가 돼서는 안 됩니다. 네. 네. 왜냐하면 그거는 재정 부담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엄청난 재정 낭비를 가져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결국 시장에서 그런 시장의 역동성에 의한 그런 일자리가 창출되게 되고,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이제 크게 보시면 이제 그렇습니다. 이 일자리 문제가 첫째는 좋은 일자리가 줄고 있다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나쁜 일자리 창출 대부분이 나쁜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대기업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네. 예, 지금 보시다시피 대선 과정에서 대기업을 손을 보겠다는 것이 거의 모든 후보들이 내건 구호였기 때문에. 네. 예, 과연 우리가 이러면서도 좋은 일자리를 기대할 수 있겠냐 하는 의문이 들고요. 예, 그간에. 네. 네네, 말씀하십시오. 나쁜 일자리 문제는 이게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예,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봅니다. 예. 지금 대선 과정 중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보셨지만 일단 기업들이 뭐랄까요. 대기업들은 고용에 있어서 효과가 없었다라는 게 좀 지표로 많이 드러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오히려 앞서 말씀하신 나쁜 일자리는 고용을 많이 책임지고 있고 또 OECD 평균으로 봤을 때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한 21%인데 우리는 한 7%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근거를 통해서 공공부문에 더 일자리를 늘려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별로 물론 이제 우리가 그런 사회복지 분야라든가 네네. 예, 이런데 이 자리를 정부가 늘릴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네네. 예. 아니 그렇게 해서 이걸 늘릴 것 같으면 뭔 걱정이겠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그건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은 좋으나 실현되는 것에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건 엄청난 낭비를 초래합니다. 네. 일단 국가 재정을 신중하게 쓰는 거는 원칙적으로 옳은 말씀이신데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또 시작 전 단계라 여러 가지 조언들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새 정권이 출범했습니다. 고용노동 또 전문가신데 앞으로 좀 정책적으로 꼭 중요하게 요건 챙겨야 된다. 제언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가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우리가 9년 전에 이 진보 정권이 10년 가고 나서 경제를 살린다 그래서 이제 소위 이명박 보수 정권한테 이제 정권을 맡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박근혜 정권이 이어져서 지난 9년을 왔는데 왜 보수 9년이 경제를 살렸니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를 이렇게 깔아앉는 경제를 일으키지 못했는가? 네. 하는 것은 교훈을 시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반면교사를 좀 봐야 되는군요. 예, 네.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경제 활성화와 구조개혁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네네. 것도 제대로 못 잡았기 때문이거든요. 아, 두 마리를 잡겠다고 했지만 결국 둘 다 못 잡았다. 예, 네네. 못 잡고 특히 박근혜 정부가 내걸었던 결국 중에 이 구조개혁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노동개혁인데. 네네. 예, 지금 민주당에서 내건 구호 자체는 굉장히 노동계의 친화적인 정책을 내걸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과연 노동개혁을 할 수 있겠냐. 네. 하는 큰 의문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구조개혁과 또 이 활성화라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가 둘 다 못 잡는 상황에 대한 반면교사 또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네,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김동원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경제 프로그램 만들어가는 코너고요.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공감사전은 어떤 단어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경제정책 이야기 보내주시면 됩니다. 일자리를 늘려달라, 낮은 임금의 일자리에 임금을 좀 높여달라, 안전망 마련해달라, 어떤 이야기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새 대통령 선출부터 새 정부 출범까지 지켜보고 계신데요. 이 정부에서 필요한 경제정책 혹은 필요한 나의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또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급등하는 물가 문제도 사실 심각하고요. 무엇보다 취업난 청년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의 취업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가계대출 문제 저희가 뒤이어지는 인터뷰 준비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죠. 어떤 내용이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네, 생생경제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듣고 경제 톱뉴스 들려드립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3시 27분 37초 지났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2대12 권소연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코스피 얘기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기록경신이라는 것도 별로 뉴스가 안 되는 상황인데 또 사상 최고치 갈아치웠죠? 네, 최근 증시가 고공비이긴 했는데 새 정부 출범 첫날에도 오전은 일단 좋았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중 한때 2,323.2까지 오르면서 장중 사상 최고 기록을 다시 썼는데요. 네. 그런데 또 이제 갈수록 상승폭을 줄이다가 결국에는 하락 반전했습니다. 네. 좀 전에 보니까 2,272.57포인트, 이거는 이제 전일 대비로 0.88% 하락한 건데요. 네. 지금 일단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의 정책 기대감 이런 게 장 초반에 좀 작용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호전이 됐고 그것 때문에 올랐는데 일단 차익 실현 매물도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개각 명단이 발표가 되면서 일부 약간 우려하는 물량도 좀 나온 것 같고요. 사실 과거 대선 때 보면 새 정부 출범한 이후 1년차, 2년차 코스피 상승률 높았거든요. 네.
김영삼 정부 때부터 평균치를 내보면 취임 1년 차에는 대략 13%, 그리고 2년 차에는 31% 정도 올랐고요. 그러다가 이제 집권 후에 각종 정책이 가시화된 시기가 이제 1년 차이기 때문에 이때 좀 올랐습니다.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는 탄핵 정국 거치면서 탄생한 정부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한층 더 투명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높은데, 특히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외국인들이 사들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근데 뭐 워낙에 가파르게 올랐으니까 쉬어갈 때도 됐다라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실제로 지금 뭐 승부로서 역전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증권사들은 전망치를 좀 상향 조정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오늘만 해도 하나투자증권이 2,580선을 올렸고요. KB증권은 이제 범위로 제시를 했는데 2,350에서 2,450, 이게 기존보다는 100포인트 높인 겁니다. 예, 2,500을 넘어서 드디어 뭐 코스피 3,000도 정말 불가능한 얘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오늘 취임 선서를 했고요. 연설됐고 이 총리를 비롯한 주요 인선도 일부 했습니다. 경제정책 저희도 지금 계속 점검 인터뷰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뭐 일단 대선 기간에 제이노믹스 제시를 했잖아요. 요 제이노믹스의 핵심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건데요. 지금 뭐 보수 정권 9년간 성장 정책이 주로 대기업 위주로 이루어지면서 뭐 양극화 심해지고 서민 경제 어려워졌다, 이런 평가들이 좀 많았잖아요. 실제로 이명박 정부가 기업이 성장하면 투자가 이루어지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면서 소득이 늘고 소비로 이어진다, 뭐 이런 이제 정책을 썼는데 실제로 이런 낙수 효과는 없었다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이노믹스를 보면 이제 그 반대로 가계 소득을 늘리면 소비가 확대되고 내수가 활성화되면서 기업 성장과 투자가 따라오지 않겠냐라는 걸로 보고 이제 정책을 제시한 건데요. 뭐 가장 관심은 바로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 대선 기간 내내 추경 식정 편성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만들어내겠다라고 강조했고요. 실제로 오늘 임기를 시작했는데 취임 선서 후에 오후 3시 30분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첫 업무 지시로 일자리 위원회 설치를 지시하겠다라고 이제 알려졌습니다. 일자리가 늘어야 소득이 늘고 소비가 증가해야 내수가 살아난다라는 건데요. 또 이 밖에도 재벌 개혁 주요 경제 공약으로 내세웠고요. 경영활동과 지배구조 투명성 높이고 대기업 지주사의 자회사 의무 보유 비율 높이겠다, 뭐 이런 내용 공약을 내걸었었습니다.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를 제한하는 금산분리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었고요. 반면에 이제 중소기업을 자꾸 키우는 정책을 쓰겠다 했는데요. 중소기업을 키워야 이런 취업난이라든가 양극화, 뭐 저성장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었습니다. 예, 또 관련해서 저희가 뒤이어지는 인터뷰에서 가계부채 문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간상 여기까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2대1 권소현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첫 번째 이어서 두 번째 생생 인터뷰도 새 정부 경제정책 점검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전 12시 무렵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죠. 아직 바뀐 것은 정부와 대통령뿐입니다. 그간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어왔던 여러 가지 적폐들도 경제적인 문제들, 해결해야 될 것들 아직 그대로입니다. 선거 기간을 통해서 좀 이런 논의, 정책, 대안들이 충분히 살찌길 바랬는데요. 이슈들에 좀 가려서 안타깝다, 이런 생각도 있을 겁니다. 특히 생생경제에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가계부채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다르고요. 또 질적인 문제도 다릅니다. 과연 이 문제, 이 폭탄 돌리기처럼 일단 새 정부에게도 이 문제는 고스란히 넘어갔는데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하준경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일단 뭐 경제 분야 전문가로서 이번 대통령 당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뭐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동안 뭐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계 부채도 많이 폭증을 했고요. 뭐 청년 실업, 뭐 이런 경제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이제 사람들한테 고통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개혁을 해보자, 이런 국민들의 바람이 굉장히 많았고, 이것이 이제 정권 교체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이게 작년에 이 가계가 여태까지는 이자를 받는 금액이 이자 내는 것보다 더 많았었는데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이자를 내는 게 더 많아졌거든요. 역전됐군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역사상 처음 있는 그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각한 이런 일이고요. 이런 것들이 하여튼 이런 그 정권 교체까지 이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경제 환경에 대한 어떤 민심의 해결 방안으로서 본다 이런 의미인데요. 일단은 후보 시절부터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들 여러 후보들이 내놨었지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총량 관리에 일단 가장 큰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가처분 소득 대비, 즉 이 가계가 쓸 수 있는 돈 대비 150% 이내에서 더 이상 빚을 안 내게 묵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 내용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근데 지금 뭐 가처분 소득, 그러니까 뭐 연소득이죠. 연소득 네네. 대비 한 180% 정도 지금 가계들이 빚을 지고 있거든요. 네. 이거를 이제 150%로 이제 낮춘다라는 건 이제 한 30% 정도를 이제 하락시켜야 되는 건데요. 네. 지금 뭐 방향은 뭐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목표가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부담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한 143% 정도였거든요. 이게요. 이게 지금 한 2015년까지 한 8년간 이게 한 31%포인트 정도 하락을 시켰어요. 그래서 112%까지 이제 낮아졌는데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한 8년간 한 이런 그 성과를 지금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5년간에 하기가 이제 쉬울까 이거 좀 약간 의문이 좀 있긴 있는데 네.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 맞고요. 네, 다만 조금씩 이제 연착륙을 시켜가면서 이제 부채 증가를 억제시키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이제 소득이 늘도록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방향으로 이제 가도록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만큼 이제 실현 가능성은 좀 어려운 면이 있는 일단은 방식이다. 물론 해법은 이게 맞지만 난관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상 지금 113 대책 이후로 지금 이전 정부 같은 경우도 계속 문턱을 높여서 좀 부채를 줄이려는 그런 방식의 어떤 총량 관리 개념도 있었거든요. 좀 원인을 보는 것과는 다르다. 아니면 원인도 보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 DSR 이런 거를 이제 시행을 해서 네네. 뭐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요. 근데 뭐 사실상 지금 이 DSR이 뭐 하나 이제 가이드라인이고 뭐 이렇게 엄격하게 아주 낮은 비율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연소득에 비해서는 아직도 빚을 굉장히 많이 질 수 있는 이런 그 환경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존에 그 DTI, LTV 이런 거를 뭐 이제 대체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요. 네네. 저는 뭐 이게 보완되는 뭐 이런 좋은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옛날에 있었던 뭐 지금은 좀 완화된 그 DTI, LTV 이거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고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DTI 같은 거는 이제 주로 주택담보대출 쪽에 이제 방점을 두고 네. 이제 시행하는 규제고요. 이제 DSR은 모든 부채잖아요. 네네. 근데 사람들이 빚을 지는 이유는 이제 다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그 자기 소득에 비해서 굉장히 큰 금액이고 그리고 이제 약간의 이제 투기성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이쪽은 조금 이제 엄격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 DSR은 뭐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하지만 그거 이외에 뭐 다른 것들 뭐 네, 예를 마이너스 들어서 통장까지 포함돼 있죠. 예, 네. 그러니까 뭐 조그만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 뭐 다음 달에 내가 외상가 받을 게 있다. 그러면 사실은 뭐 그런 게 있으면은 좀 대출을 뭐 충분히 해줄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DSR 뭐 이거만 갖고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고요. 네. 이제 DTI, LTV 이것도 이제 지금은 굉장히 많이 완화가 돼 있었는데, 네. 지금 한시적으로 완화가 돼 있잖아요. 이번에 그렇죠. 7월에 이게 이제 그 한 시간이 끝나면 다시 이제 원상복귀 하고요. 뭐 상황에 따라서는 이거를 뭐 좀 더 이렇게 건전성을 이제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중요한 거는 이거가 이제 금융 건전성과 관련된 그렇죠. 문제인데, 네. 이걸 여태까지 이제 부동산 경기 뭐 띄우는 거 이런 수단으로 맞습니다. 자꾸 써가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왜곡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바로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개인의 어떤 금융 상황과 능력에 따라서 어떤 안전장치가 돼야 되는데 부동산 경기용으로 이게 쓰인다.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서 자영업자 사례를 드셨지만 이 좀 대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서 또 무리를 하는 부분들 막기 위해서 내놓은 대책인데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이 세밀하게 분류하지 않는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유동성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내놨더라고요. 책임 한도 대출, 즉 미국식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하는 얘기입니다만 빚을 못 갚을 경우에 그 집만 처분하고 개인에게는 더 이상 책임을 지우지 않는 일종의 금융사도 공동 책임지는 이런 형태인데 어떻습니까? 좀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예, 사실 뭐 저는 이게 굉장히 그 선진적인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미국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게 유한 책임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뭐 내가 빚을 못 갚으면 담보만 포기하고 대신에 뭐 나의 모든 이제 생활비 이런 것까지 다 포기할 필요는 없다 이제 이런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는 그 약탈적인 대출이라는 걸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금융회사들이 뭐 이 대출을 받으려는 분이 이제 이걸 갚을 능력이 별로 없음을 알고도 네. 대출을 해준 다음에 그냥 약탈적으로 이제 뭐 네. 모든 소득을 다 뺏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금융기관들이 대출해주기 전에 네. 충분히 평가를 해라. 네. 담보 가치도 평가하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대출 심사도 엄격하게 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도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인식하게 해가지고 네. 금융의 어떤 건전성을 유지하는 이런 하나의 방법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이게 소비자 보호 제도거든요. 네. 금융 소비자들이요. 그래서 금융 소비자들도 뭐 이런 것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자기가 또 신용 등급이 떨어지고 이런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에서 하여튼 좀 균형적으로 이제 위험을 이제 분담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담보가치 평가 제대로 하게 하고 소비자가 또 신용등급 관리 제대로 하게 하고 이런 보완책을 쓰면은 이것도 괜찮은 대책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결국은 빚을 가계부채도 역시 금융사와 같은 공급자 혹은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판매자도 일정 같이 책임지게 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에 대한 대안도 또 보완책도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근본적인 문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교수님께서도 여러 번 지적하셨지만 결국 빚이라는 게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빌릴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 소득과 빚의 균형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결국 국민들이 좀 부채 폭탄의 인질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도 하셨거든요. 이런 일종의 양극화 상태 혹은 일종의 불균형 상태 핵심 문제를 좀 정확히 알아야 대책도 제대로 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뭐 빚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미래의 소득을 갖다 쓰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소득이 근데 만약에 줄어들거나 없어진다 그러면은 이 빚이라는 거는 그대로 이제 고통으로 남게 되는 거고요. 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이게 뭐 투기 수단으로 쓰인다라든가 그러면은 이거는 뭐 엄청난 이제 사회 이제 위험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핵심적인 거는 자기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대출을 하도록 네. 이렇게 사회가 유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빚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 분들은 소득도 없고 이제 빚을 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복지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고요. 네. 굉장히 또 학자금 대출이나 이런 것처럼 불확실성이 크다 그러면은 또 사회가 적절히 위험을 이제 분담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예, 그런 장치들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소득 문제는 일자리라는 대책과 연결되는데요. 앞서도 저희가 인터뷰에서 다뤘지만 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좀 사회가 같이 책임진다. 지금 앞서 얘기한 이 대출 문제와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이게 지금 별로 위험하지 않다. 주로 강남권이나 돈 많은 쪽에서 대출 빌린 게 가계부채의 총량 중에 많이 차지하고 있고 또 이게 담보가 있기 때문에 뭐 경제에 큰 위험이 안 된다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이 시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거는 조금 이제 위험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고소득층이신 분들이 영원히 고소득층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지금 DTI가 수도권의 60%다 그러면은 1억 소득을 연소득 얻으시는 분이 뭐 대출로 이제 원리금 상환을 네네. 해야 되는 부분이 6천만 원까지 된다라는 건데, 네. 1억 연봉 받으시는 분이 만약에 직장을 잃으셨다, 그러면은 6천만 원 그걸 어떻게 갚습니까? 네. 그리고,
또 담보가 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담보라는 게 어떤 위기 상황에서 한꺼번에 처분하려고 하면 이 처분이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다 주택담보대출에서 이게 비롯이 됐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규제라는 게 굉장히 지금 느슨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원리금 상환이 그냥 연소득이 한 20% 정도 이하로 가져가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규제는 수도권에서는 60%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거를 한 50% 정도로 원상복귀 한다고 해도 역시 높은 충분히 편이군요. 이걸 감안해서 이제 느슨하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거죠. 네, 선진국들은 오히려 그 비중이 낮지 않았습니까? 더 훨씬 LTV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는 43%를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예, 정확하게 이 규제가 정하고 있는 목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좀 모호했었고요. 앞서도 이게 부동산을 조정하는 수단으로 쓰였다도 같은 맥락인데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좀 보완책들 얘기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완책도 앞서 말씀드린 이 가계부채 문제에서 자칫하면은 또 조금 여력이 있는 분들 혹은 좀 아직은 돈이 많거나 내지는 이 빚을 내 돈 안 쓰고 나라 돈 써서 좀 해결한다 이런 방식으로 좀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른바 좀 빨대 효과도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는데 좀 보완책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항상 이 빨대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저도 좀 도와줄 때 금리 낮춰주고 대출 쉽게 이제 하도록 해준다 이렇게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 돈이 이제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이렇게 높여놓으면은 옛날에 이제 1억 원 대출 받아야 될 분이 이제 2억 원을 대출을 받아야 되는 식으로 더 대출을 더 많이 받아야 되고 또 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은 그 전에 투기했던 분들이 또 불로소득을 갑자기 얻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고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자산 거품이 일어나지 않게 돈의 흐름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방지 장치 같은 거를 마련해야 되고 그게 바로 이 금융 건전성 규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미국 같은 경우도 경기가 특별히 안 좋은데도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높지 않은데도 이 건전성 규제를 강화해가지고 돈의 흐름을 이제 생산적인 대로 이제 돌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그런 것들이 성과를 거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지금같이 우리나라 저금리 상황에서는 이런 그 안전장치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됐죠. 예, 이게 정말로 선진국 사례도 말씀해 주셨지만 돈의 흐름과 방향을 건전하게 바꾼다.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영향들을 고려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교수님 여러 가지 새 정부가 준비하고 있고 또 앞서서 처리하겠지만 이 가계부채 폭탄 돌리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폭탄 해체해야 됩니다. 이 핵심적인 뇌관 이거는 반드시 이 문제들은 끝까지 쥐고 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들 지적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공약을 하셨듯이 가처분 소득 대비 150%로 이제 빚을 붓겠다. 이거를 하나 이제 목표로 생각을 한다면은, 소득 증가와 함께 이제 금융 건전성 규제를, 정상화하는 거. 이 과정에서 또 금융 소비자 보호라든가, 약탈적 대출을 막는다라든가.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제 안전장치들을 잘 마련해서 이 뇌관을 조금씩 이렇게 제거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제도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이제 금융정책당국, 그러니까 경기부양을 해야 되는 이런 분들이 금융감독을 같이 하는 이런 시스템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도적으로요. 근데 이거는 엑셀하고 브레이크를 이제 같이 밟는 이제 이런 시스템인데, 근데 운전기사가 잘하면은 두 개 같이 줘도 문제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운전기사가 나는 엑셀만 밟고 싶다. 이제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가 또 생기는 혼란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감독 수단으로 경기 부양을 하지 못하도록 이런 금융 이 정책 규제 시스템 이런 것들을 잘 정비를 해서 이런 지금과 같은 이런 문제들이 이제 안 생기도록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꼼꼼하게 또 지켜보면서 저희가 상황 보고 다시 한번 또 이 문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하준경 교수였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경제 생활을 위한 시간. 경제수사대. 네, 기술이 발전하고 예방법이 발전해도 또 범죄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YTN 라디오
94.5MHz로 듣고 계시는 YTN 라디오 생생경제와 금융감독원이 경제 수사들을 통해서 함께 예방 노력하고 있죠. 안전하고 행복한 경제 생활을 위한 시간, 오늘도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김상록 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뭐 돈은 필요한데 사실 소득은 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돈 아쉬운 분들 노리는 범죄가 많은데 보니까 대부업 이용 수요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소비자 피해도 많이 생긴다고요? 어떻습니까? 예, 이게 지금 대부업, 정상적인 대부업체랑 이제 대부 계약을 맺고 돈을 쓰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네. 그렇지가 않고 이제 뭐 인터넷이나 SNS 아니면 이제 각종 트위터라든지 페이북이라든지 요즘에 개인들에 관한 문자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데를 통해서 이제 대부 광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을 쉽게 빌려준다. 네. 이런 식의 광고를 접해서 이제 대출을 쓰게 되면은 이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무등록 업자인 경우가 많거든요. 불법 사금융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소위 말하는 불법 사금융인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거기에 이제 부작용으로 나오는 게 고금리 피해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불법적인 채권 추심들 피해를 굉장히 입게 되게 됩니다. 예, 금리 자체도 뭐 어마어마하게 높게 책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감독을 받지 않으니까요. 불법 채권 추심,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흔히 영화 속에서 보는 그런 위험한 협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죠. 5030 거래라고 불리는 고리대출도 있다고요? 예, 요즘에 이제 하나의 뭐 트렌드라고 하기는 뭐하지만은 이제 소액의 대출을 빌려줌으로써 네. 이제 어떤 뭐 사법당국의 어떤 문제점도 회피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당사자로 하여금 이제 쉽게 접근해서 이제 돈을 이제 빌려주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은 50만 원을 빌려줄 테니 네. 일주일 뒤에 다시 50만 원을 갚아라, 이렇게 간단한 조건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20만 원을 먼저 선이자로 띄고요. 네. 그 수요자한테는 30만 원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돈이 필요한 분들은 내가 50만 원을 빌려서 일주일 뒤에 50만 원을 갚지만 네. 본인이 현금을 손에 쥐게 되는 건 이제 30만 원을 주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러다 보면은 단순히 생각해서 20만 원 정도면 일주일 뒤에 얹혀서 50만 원 갚으면 된다 이렇게 하지만 네. 이것이 결국 이제 금리로 따지면은 이제 굉장한 이제 뭐 몇천 % 이르는 금리가 나오게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이 와중에 또 하루라도 돈을 뭐 안 갚거나 아니면은 또 하게 되면은 또 다른 식으로의 대부 계약을 더 연장하거나 금액을 증액시켜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피해가 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이게 한번 말려들면 이렇게 무서워지는 거군요. 이자 20만 원, 일주일 빌리는데 20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 이자를 생각해서 간단히 2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일수로 따져보면은 네. 연금리가 굉장한 금액에 해당이 됩니다. 예, 연 3,476% 가까이 나온다 이렇게 계산하셨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당연히 불법이죠. 예. 일단은 미등록업자가 소위 말하면 사채업자라고 하는데 네. 거의 영업을 하는 것 자체도 일단 등록 안 하고 하는 것도 불법이고요. 예. 그리고 또 그렇게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서 받는 것도 당연히 불법이고 네. 그다음에 그 와중에 이제 채권 추심을 하는 과정에 고통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예.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50만 원 빌려서 20만 원 선이자 먼저 떼주고 일주일 뒤에 50만 원 갚아라. 이게 지금 3,000% 가까운 넘는 높은 이자인데 50만 원이 필요한 어려운 분들이 타겟이어서 사실 더 분노를 자아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채업자가 고금리를 요구하고 이렇게 왔을 때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글쎄요. 일단은 이 부분들이 이전에 그 업자가 고금리를 요구할 때 이제 본인이 처음부터 이제 그게 계약이 들어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계약을 처음에 돈을 빌릴 때 네네. 뭐 당신이 그걸 알고 빌리지 않았냐 이제 대부분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네. 업자들이 그렇게 나오는데 일단 가장 좋은 거는 일단은 등록 대부 업체랑 정상적인 거래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네. 이 업체가 이게 정상적이지 않거나 아니면 이런 초과되는 금리를 요구한다 그러면 일단 이용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데 네. 만약에 불가피하게 이제 이런 업체랑 돈을 빌렸을 때에는 네. 이제 그 초과되는 금리 부분은 무효다라고 이제 네. 본인이 주장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본인이 대응을 해야 됩니다. 예, 이 초과되는 그러니까 법에서 정해놓은 최고이율을 넘어간 것들은 다 무효입니다. 무효고 또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시고 예.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등록된 업체인지 미리 확인해서 사실은 이용하지 않는 게 제일 좋군요. 네. 대부금융협회를 통한 자율 채무 조정 신청 이런 얘기들도 소개가 되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진행해야 됩니까? 이제 한국 대부금융협회에서는 이런 이제 소비자 피해를 이제 어떤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감독원이나 한국대부금융협회로 신고를 하시게 되면 이런 이제 고금리 피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법정 금리 이내로 좀 낮추도록 하고, 만약에 법정 금리를 초과한 경우에는 이제 채무자에게 그 채권자가 초과 이자를 반환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조율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군요. 이 실적은 꽤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구제를 받았나요? 네, 이제 건수가 이제 왜냐면 이제 채무자 측에서도 이제 내가 그동안 채권자한테 갚았던 금액 내역이라든지 얼마를 빌렸다든지 이런 것들이 또 입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전체적으로 뭐 조정 실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2014년 이후에 90여 건 되고요. 한 채무 조정 금액은 한 3억 원 가까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대부 계약들이 특징은 이제 소액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내가 몇 월 며칠 누구한테 빌려서 얼마를 이제 돈을 입금했다. 이런 기록 관리가 좀 돼야 이제 그런 게 있어야 이제 협회나 이런 데서도 채권자한테 이제 주장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 불법 업체 이용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또 신고하시고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같은 곳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김상록 팀장이었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3518님, 정말 자영업자들은 죽어나고 있습니다. 제발 좀 자영업자 문제 좀 살펴봐 주세요라고 이렇게 절절하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내수 부진도 문제고 자영업 쪽에서는 일할 사람도 없다라는 문제, 임금 문제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시급합니다. 2배 일을 해야 되는 사람도 많아요. 저는 버스 기사입니다라고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요. 20대 청년들 보면 정말 걱정됩니다.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는 정책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6467님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산직에 근무하는 분들 많은데요. 빨리빨리 만드는 것보다 좀 정확하게 잘 만드는, 그리고 또 일한 만큼 대가 따르는 사회 희망합니다 하셨고요. 8012님, 소원 통일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 저도 공감입니다. 가계대출 문제 해결도 나왔네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